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 처음으로 외교 무대에 서다. 가뭄이 심하게 들었던 해가 있었다. 아버지는 아침 저녁으로 가뭄 걱정을 하셨다.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아버지는 농작물이 말라 어느 해보다도 힘든 흉년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꺼내셨다. 어머니의 안색도 좋지 않았다. 아침 저녁으로 이어지는 식탁에서의 대화는 사회 현안에 관한 것이었다. 쟁점이 되는 경제, 사회, 국방, 문화 등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으셨다. 수출 목표를 달성했다거나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했을 때처럼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날은 모두들 대화를 나누며 행복해했다. 아버지는 간혹 우리에게 너희가 만약 정부 어느 부처의 장관이라면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 말해보거라 하는 식의 질문을 하셨다. 가끔 어린 지만이가 과학부 장관이 돼서 로봇을 만들 거예요 와 같은 대답을 하면 껄껄 웃기도 하셨다. 가족과 함께하던 밥상 대화를 통해 나는 참 많은 것을 배웠다. 자연스레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고민하고 공부하였다. 그 과정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 애국심도 함께 자랐던 것 같다. 어느 날인가부터 부모님이 가뭄 걱정을 하면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등 어느새 나는 나라 살림을 걱정하는 애어른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돌이켜보건대 그 나이에 어울리는 엉뚱한 추억 한두 개쯤 가지고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기도 했다. 청와대에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방문했는데 가끔 아버지와 그분들이 토론을 들을 때가 있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손님들이 돌아간 뒤 토론 주제에 대해서 나의 의견을 묻곤 하셨다. 하루는 진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고 아버지가 물으셨다. 나는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싶다고 했다. 아버지가 이유를 물으시기에 청와대에 방문한 한 박사가 조그만 트랜지스터 하나에 20~30달러나 하고 007 가방 하나 분량이면 몇만 달러나 한다. 대한민국은 전자산업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던 것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산업 역군이 되어 나라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평소 내가 역사학과에 가기를 희망하던 어머니는 내 말에 무척 놀라신 듯 했다. 그렇게 어려운 공부를 어떻게 하려고? 안타까운 마음에 어머니는 말씀을 잊지 못하셨다.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다. 아마도 아버지는 나를 전문 인력으로 키우리라 오래전부터 마음먹고 계셨던 것 같았다. 그래, 정말 좋은 생각이다. 너라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고 아버지는 믿는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내게 더 넓은 세상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곤 하셨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공식 방문 일정이 잡혔을 때 아버지는 아무런 사전 언질 없이 박근혜라는 이름을 참가자 명단에 넣도록 하셨다. 그 경험은 내게 신선한 충격이었다. 동화 속에나 나올 법한
호주와 뉴질랜드 주택의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다. 어느 곳에 가도 하얀 지붕에 커다란 창에 있는 예쁜 집마당에는 꽃과 나무가 가득했다. 집집마다 탐스럽게 열매가 열린 과실수들과 잘 가꿔진 정원의 꽃들은 풍요를 의미했고, 저녁 산책을 즐기는 사람들 얼굴에는 여유와 미소가 감돌았다. 우리의 현실과 사뭇 다른 그들 나라의 여유롭고 풍요로운 풍경을 바라보면서 왜 우리나라가 하루빨리 경제 성장을 이루어야 하는지를 절감했다. 그들이 윤택하고 여유 있는 모습을 보며 나는 가난에서 벗어난 나라의 부러운 현실을 실감했다. 언제까지 우물한 개구리로 살 수는 없었다. 그들을 빨리 따라잡아서 그들의 빛나는 풍요를 우리 것으로 만들고 싶다는 투지가 솟아났다. 나는 우리도 이렇게 잘 살 수 있다는 희망과 우리도 이렇게 잘 살아야 한다는 당위성에 벅찬 가슴을 안고 귀국길에 올랐다. 대학생이 되자 갑작스런 해외 방문이 이어졌다. 1972년 10월 스페인에서 유조선 전수식에 참석해달라는 공문이 왔다. 우리나라와 합작회사인 걸프사가 유조선을 완성하자 어머님을 초대하였다. 그런데 이미 정해진 바쁜 일정 때문에 짬을 낼 수 없었던 어머니 대신 내가 참석하기로 결정되었다. 스페인이라는 나라에 적응할 새도 없이 나의 첫 외교 업무는 시작되었다. 수많은 스페인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단상에 올라 유조선을 천우호라고 명명한다는 연설문을 5분간 읽었다. 스페인어로 낭독을 끝내자 정열적인 기질의 스페인 사람들은 휘파람을 불며 환호했다. 금세 그곳은 뜨거운 축제장이 되었다. 듣던 대로 스페인은 정열의 나라였다. 어느 곳을 가나 꽃미남 꽃미녀들이 환한 웃음을 지어주었다. 축제의 나라답게 사람들의 천성이 밝고 유쾌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예전부터 나는 스페인에서 열리는 산페르민 축제에 관심이 많았다. 이는 매년 7월 6일 팜플로나 시청 앞에서 산페르민 만세라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폭죽을 터뜨리며 시작하는 스페인의 유명한 축제이었다. 나는 해밍웨이 작품 해는 또다시 떠오른다를 통해 이 축제를 알았다. 해밍웨이가 10년 동안 참가했을 정도로 대단하다는 이 축제에 언젠가 나도 꼭 참가해 스페인의 자유와 열기를 느껴보고 싶다고 말하자 행사 관계자들이 언제든 환영한다며 화답을 했다. 35년 전 가졌던 정열의 산페르만 축제에 대한 나의 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스페인의 자유와 정열에 대한 갈망이 여전히 내 안에 자리하고 있는지 배낭 하나 짊어지고 세계를 자유롭게 누비는 젊은이들을 보면 지금도 떠나고픈 마음이 들곤 한다. 그 이듬해 하와이에서 거행되는 한국 이민 70주년 경축 행사에 참석해달라는 초대가 있었다. 이번에도 어머니를 초대하는 자리였지만 어머니는 대신 나를 보내셨다. 하와이 방문은 지난 스페인 방문과는 목적이나 의미가 달랐다. 국가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책임이 따랐다. 어리고 경험이 부족한 내가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하는 비서진을 향해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믿으셔도 됩니다. 그네가 알아서 잘 해낼 테니까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긴장과 기대가 교차하던 당시의 두근거림이 생생하게 되살아난다. 그 행사는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였다. 한치의 실수나 빈틈이 허용되지 않은 중요한 행사인 만큼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했다. 나는 행사에 관련된 자료뿐만 아니라 풍습, 경제력, 문화의 차이, 주요 인사, 정치적 쟁점 등에 대해서 공부했다. 의상도 문제였다. 초대받은 행사나 파티를 하나씩 점검하며 그 분위기에 걸맞는 의상을 선별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옷, 구두, 시계, 핸드백 등 필요한 것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학생 신분인 내가 모두 새 것으로 구입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어머님의 의상과 장식구 중 적당한 것을 빌려 착용하기로 결정했다. 물론 어머니도 내 의견에 찬성하셨다. 어머니는 내게 한 가지 숙제를 내셨다. 우리를 초청한 측에 어떤 선물이 가장 적합할지 찾아보라는 것이었다. 나는 한국적이면서도 의미가 있는 선물이 무엇일지 여러 날을 고민하며 선물 목록을 만들어 갔다. 김홍도의 화보집처럼 우리의 문화예술을 알릴 수 있는 것을 위주로 목록을 정리했다. 어머니는 이런 과정을 꼼꼼히 지켜보았지만 모든 결정은 내게 맡기셨다. 결정에 따른 책임도 스스로 져야 한다는 의미였다. 떠나기 전날 잠이 오지 않아 책을 읽고 있는데 조용히 방문을 열고 어머니가 들어오셨다. 12시가 다 되어가는 늦은 시각이었다. 바쁜 일정을 마치고 그제야 돌아온 어머니의 얼굴에 피곤이 묻어 있었다. 자지 않고 뭐하니? 좀 긴장이 돼서요. 잘할 수 있을 테니 걱정 말고 푹 자거라. 평소처럼 행동하면 될 거야. 잘 해낼 수 있다는 어머니의 믿음은 내게 무엇보다도 큰 힘이 되었다. 1973년 1월 12일 오전 6시 10분 하와이 공항에 도착했다. 교포들의 환영은 대단했다. 하와이 주 정부의 반응도 정중하고 사려 깊었다. 카알라 힐튼 호텔에서 개최한 답례 연회는 태평양 지구사령관을 비롯해 하와이의 유력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호황을 이루었다. 그 자리에서 하와이 상원 개원식에 주빈으로 초청을 받았다. 파격적인 대우였다. 예정에 없었던 일이라 나와 현지 수행원들이 서둘러 준비에 들어갔다. 텔레비전으로 생방송 중계되는 가운데 하와이 상원 개원식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읽어나갔다. 방송을 끝내고 밖으로 나오자 어느새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질문이 한 번에 쉴 새 없이 쏟아졌다. 나는 그들의 질문에 직접 영어로 대답하기 시작했다.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까지 침착하게 무사히 마치자 첫날 몹시 불안한 눈으로 내게서 시선을 떼지 못하던 수행원들의 얼굴에 드디어 안심의 미소가 번졌다. 텔레비전을 통해 이 광경을 지켜본 교포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500여 명의 교포들이 모인 자리에 초대를 받아 나는 일일이 그들과 악수를 나눴다. 내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는
교포 1세들을 보면서 내 마음은 알 수 없는 서글픔으로 뭉클해졌다. 순간 타국에서 교포들이 흘린 피땀과 고생에 보답하는 길은 나라가 부강해지는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숙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화려하게 반짝이는 하와이의 풍경을 바라보며 나는 내 손을 움켜쥔 한 할머니의 투박하고 거친 손을 떠올렸다. 그 할머니의 애잔한 눈빛에는 떠나온 조국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은 하루빨리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야 했다. 하와이에서의 공식 일정을 마치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떠나는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았다. 성공적으로 임무를 마치긴 했지만 두고 온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이 남았다. 트랙에서 내려서니 부모님과 외할머니, 동생들이 마중을 나와 있었다. 먼저 아버지 앞으로 다가가 인사를 드린 뒤 어머니 앞에 섰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 긴장이 풀리면서 내 조국, 내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안도감이 일었다. 저녁 때 부모님께서 이번 일정에 대한 소감을 물으셨다. 무엇이 가장 인상적이더냐? 하와이 박물관에 가서 한국관이 있기에 둘러보았는데 생각보다 볼품이 없었어요. 해외에 우리의 문화를 알리는 일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곳까지 이민을 가서 고생하는데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으면 그분들의 위상도 결코 높아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그네가 그런 것까지 관심을 갖고 보다니 허투루 갔다 온 건 아니구나. 흡족해 하시는 아버지의 이 한마디가 내게는 큰 칭찬이었다. 그 후 아버지께서는 한복을 만들어 하와이 박물관에 기증하게 하셨다. 우리의 고유한 멋을 잘 살린 한복이 그곳에 진열되어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릴 수 있게 된 것이다.